자, 254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파리 몽마르트 묘지라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아주 유명한 장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유명인들의 묘지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파리 몽마르트 묘지에는 이런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묘지에는 뭐 가끔 이렇게 동백꽃도 앞에 놓이고 그런답니다. 이 묘지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은 당시 19세기 1824년에 태어나서 1846년에 그 짧은 인생 22년간의 인생을 살다 간 이 프랑스의 코르티잔인 마리 듀플레시의 묘지랍니다. 이게 이 묘지가 왜 이렇게 이제 22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여성의 묘지에 이 동백꽃이 놓이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불운한 운명,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이 여성의 같은 동갑 나이입니다. 1824년에 태어난 불행을 앓고 태어난 디마피스라는 이 희곡 작가, 이 작가의 가가 사랑한 이 여성의 묘지였기 때문에 더 유명한데 사실 디마피스는 또 탄생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쓴 알렉산드르 듀마의 사실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인데 정식 아들이 아니고 사생아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생아기 때문에 이 불행한 작가는 자기 이름도 없습니다. 알렉산드르 듀마 피스라는 이 프랑스어로 피스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얘기네요. 좀 더 미국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알렉산드르 듀마 주니어쯤 되는 거죠. 알렉산드르 듀마 2세 이렇게 불리는 자기 이름을 갖지 못한 디마피스의 이 작품인 동백꽃 여인이라는 작품의 여주인공이 했습니다. 실제 자신이 사랑한 코르티잔이죠. 자, 이 코르티잔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디마피스가 만든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동백꽃 여인이 베르디의 손에 의해서 태어난 오페라가 어떻게 보면 베르디 자신의 사랑과 조금 관련이 있는 그런 형태의 작품이기 때문에 베르디가 그동안 써오던 또 그 이후에 써오던 어떤 작품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형태의 오페라를 만들게 됐죠. 그 오페라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제 베르디 라트라비아타입니다. 이 라트라비아타는 이탈리아어로 트라비아타는 길을 잘못 든 여인 이렇게 굳이 이걸 이제 그 일본에서 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죠. 몸을 파는 매춘 여성을 뜻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동백꽃 여인회라는 이 희곡을 연극을 위해 만든 희곡을 이제 이 오페라로 만든 건데 베르디가 이 오페라를 만들었을 때는 그 당시 베르디가 나누던 자신의 슬픈 사랑과도 약간은 이제 공통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는 라트라비아타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2018년 공연한 작품이고요. 디아나 담나우라는 아주 걸출한 그 벨칸토 소프라노 독일 여성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베르디 오페라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베르디 오페라를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오베르토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제 베르디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렸고 하루 만에 임금님은 자신의 부인과 아이 둘을 다 잃고 나서 그런 정신적인 상태에서 이런 희곡 부파 오페라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성공할 리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뒤 이제 진정한 어떻게 보면 초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 나부코의 엄청난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부코의 성공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이제 그 좀 불우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북부 이탈리아 쪽이 이제 독립을 못한 그런 상태였었고 그런 이제 이탈리아의 상황과 나부코가에서 처한 그 히브리 노예들의 어떤 상황이 비슷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주의적인 어떤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오페라의 성지라고 하는 라스칼라에서 성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베르디가 뭐 이런 상황이 고무가 됐겠죠. 그 뒤에 연이어 내어놓은 이제 롬바르디의 첫 십자군이나 얼마 전 제가 소개시켜드린 에르난이나 아틸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이제 기반의 바탕을 둔 그런 형태의 이제 오페라임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작품까지를 이제 보통 베르디의 이제 일기 작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제가 전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셰익스피어의 이제 4대 비극인 이제 맥베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베르디의 색깔이 묻어난 본격적인 이제 베르디의 작품들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요. 뭐 그렇게 돼서 이제 1850년대 이제 이 리골레토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베르디는 오페라는 이제 황금기를 맞이를 합니다. 리골레토, 일트로바토레, 라트라비아타라는 이제 걸출한 작품들을 연이어 이제 이 시장에 내놓으면서 오페라 작곡가로서 누리기 힘드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리게 되죠. 근데 사실 이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베르디의 오페라를 보면은 뭐 귀족사회라든가 아니면 문학 작품을 오페라화했다든가 한 여러 가지 상태에서 봤을 때 베르즈모적인 이런 오페라를 사실 만든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뭐 사실 이제 그런 작품은 별로 없었는데, 이 라트라비아타는 당시에 그 베르디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굉장히 이제 자신의 심경을 어떻게 보면 읽은 듯한 그런 이제 작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세피나라고 애인이었었는데 사실 10여 년간 이렇게 이제 동거를 한 끝에 1857년에서야 이제 정식 결혼을 했거든요. 한 10몇 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동거를 한 상태인데, 그때 이 주세피나와 자신의 사랑에서 주세피나가 어떻게 보면 그 라트라비아타 동백꽃 여인과 약간 이제 그 투영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주세피나와 함께 이 동백꽃 여인을 연극으로 이렇게 보고 나서 이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 주세피나가 이제 그 작품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록 듀마 피스의 사랑 얘기지만 베르디의 사랑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듀마 피스의 동백꽃 여인이 이제 결국 라트라비아타라는 이제 오페라로 탄생되었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작품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베르디의 이전 작품이나 이후 작품에서 흔히 발견하기 어려운 뭐 주변 이야기, 이 베르지모 성격의 오페라, 어떻게 보면 베르지모의 이때는 사실 이때만 해도 베르지모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도 전인 얘기죠. 베르지모의 산파 역할을 했던 선조 같은 그런 오페라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는 뭐 제가 전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베르디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탈리아 이 대본가입니다. 에르나니부터 이제 시몬 보카네그라까지 거의 10여 작품을 함께 베르디와 작품을 했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라트라비아타도 이 피아베 작품입니다. 이 모차르트와 로렌조 다폰테가 이렇게 쌍으로 엮이듯이 베르디는 이 마리아 피아베,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동반전적인 관계를 구축해가지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이제 오페라를 만들어서 신금을 울린 거죠. 자, 이탈리아 분이고요. 오페라 대본가면서 1810년에 태어나서 187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페니체에서 이제 처음 인연을 맺죠. 저번에 제가 바로 소개시켜드렸던 에르나니가 라페니체 초연작이라 그랬죠. 이때 이 당시에 에르나니가 공연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제 피아베와 인연을 맺으면서 했던 게 굉장히 이제 그 계기가 되었던 거고, 실제 이제 이 피아베는 라페니체 무대 감독면 겸 뭐 대본 작가로 있다가 결국 라스칼라로 진출을 합니다. 공식 대본 작가로서 또 진출을 하죠. 자,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막 2장의 오페라입니다. 1막하고 3장은 이제 단막으로 되어 있고 2막은 1장과 2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막은 만남을 얘기한 거고 이 2막은 둘이 함께 이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별의 순간을 맞는 것까지가 이제 2막의 얘기가 되고, 마지막 3막은 이제 어떻게 보면 라트라비아타의 죽음을 묘사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원작은 이제 듀마 피스의 동백꽃 부인입니다. 이 듀마 피스도 참 불행했죠. 이 유럽에서 아마 사생아로 태어나면 이름도 이렇게 제대로 못 갔나 봐요. 알렉산드르 듀마 2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알렉산드르 듀마 주니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듀마 피스, 프랑스 사람이니까 피스가 이제 아들입니다. 듀마의 아들이다, 뭐 이런 뜻이죠. 듀마 피스의 그 자신의 사랑 이야기 동백꽃 부인입니다. 실제 마리 디 플레시스는 이제 이
듀마피스와 동갑인 여인입니다. 화류계에 이제 이 코르테잔으로 있다가 듀마피스와 마지막 1년간 정도를 이제 동거를 했죠. 둘이 이제 열렬하게 사랑을 나누는데 사실 마리 두플레시스는 이제 다른 백작과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 헤어졌다가 폐결핵으로 결국 22년의 짧은 생을 마치는 그런 코르티잔입니다. 이 베르디 개인 감정이 묻어났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세피나와 함께 연극을 보죠. 이 동백꽃 부인이라는 연극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주세피나가 정식으로 베르디와 결혼도 하지 못한, 주세피나는 당시에 성악가였습니다. 소프라노. 그 훨씬 이전에 1840년도경에 그 베르디의 첫 번째 부인인 마르게리타는 두 아이와 함께 거의 2년 간격으로 이렇게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베르디가 바로 이제 재혼을 한 게 아니고 아마 한참 있다가 베르디의 이제 오페라 주연을 맡았는데 주세피나와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0여 년간 40몇 년 정도에 만나서 10여 년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럽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고 두 남녀가 이렇게 사는 거는 이제 주변에 이제 이 손가락질을 받기에 충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세피나는 또 뭐 어엿한 여성인데 혼외 부인으로서 동거를 하는 그런 처지가 못내 뭐 사실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었어요. 주변에 따가운 시선도 있었을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동백꽃 부인이라는 연극을 보고 나서 자신의 처지와 좀 비슷하다 뭐 이렇게 느꼈나 봐요.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프리티 우먼에서 보면은 리차드 기어와 매춘 부인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그 오페라라는 이런 상류층 예술을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장난스럽게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비올레타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처지와 너무 닮아 있다는 걸 느끼고 결국 울음을 엄청나게 슬프게 이제 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뭐 그런 어떤 공감의 어떤 형태를 한 사람은 이제 영화에서 한 사람은 연극에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베르디가 오페라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아마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오페라는 이 프리마돈나의 영향이 100%인 오페라입니다. 비올레타의 역할이 뭐 이 오페라의 거의 뭐 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오페라가 뭐 노르마나 살로메 같이 프리마돈나의 거의 뭐 독보적인 어떤 역할이 기대되는 그런 오페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라트라비아타는 굉장히 자주 공연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비올레타 역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 전문가한테 이렇게 호평을 받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비올레타 역이 우리가 보통 오페라에서 뭐 리릭이라든가 레제로라든가 뭐 드라마티코라든가 이런 소프라노의 성향이 있지만 보통 이 비올레타 역을 맡을 때는 1막, 2막, 3장에 따라 가지고 이 소프라노가 어떤 보면 세 가지 성부를 다 마음껏 할 수 있어야지 이제 전문가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이제 이런 엄청난 역할을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 중에서 이제 마리아 칼라스 정도가 있죠. 당시에. 그러니까 마리아 칼라스는 이 역할을 가지고 또 자기 침체기에서 재기를 하기 위해 갖고 이 역할을 맡으려고 노력도 했던 흔적도 보입니다. 워낙 그 소프라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실 이제 이 역을 완벽하게 소화한 사람이 이제 몇 안 되는 중에 안나 네트레코나 지금 여기 오늘 소개하는 이 담나우 정도도 꽤 이렇게 호평받는 비올레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젤리나 게오르기도 이제 이 역할로 꽤 많은 호평을 받았었죠. 초연은 사실 실패했습니다. 이 엄청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초연에서 그렇게 성공을 못했던 거는 사실 그 오페라의 작품성이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초연에서 등장한 이 사회상은 그 당시의 현재였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중엽 1850년대 안팎으로 된 그 당시였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오페라를 뭐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르는 아니거든요. 일단 뭐 최소한 귀족이거나 아니면 돈이 꽤 많은 이 부르주아 계급들, 그러니까 꽤 상류층 사람들이 지금 오페라를 주로 봐야 되는데 오페라의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이 상류층의 정말 부패스러움을 지금 꼬집은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밤마다 모여서 이런 여성들과 같이 환락의 밤을 보내고 새벽에 뭐 무도회가 끝나는 새벽에 집에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낮에 어떤 생산적인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노동하고 땀 흘리는 그 주간에는 잠을 자고
밤늦게 이렇게 파티를 벌이고 여성과 이렇게 타락한 어떤 밤을 보낸다는 뭐 이런 형태의 주제가 그대로 녹아있는 작품이니까 그런 자신의 얘기를 어떻게 보면 질타하는 듯한 이런 작품을 누가 그걸 보겠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한간에는 이제 이 비올레타 역에 그 주연 배우가 굉장히 뚱뚱했습니다. 뭐 당시에 막 거의 80kg가 넘는 여성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비올레타가 이제 산막에는 거의 뭐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막 이렇게 굉장히 비만스러운 여성이 이제 그 역을 하니까 뭐 공감이 떨어져서 그랬다.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은 가십거리 같아요. 뭐 그 전혀 아니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뭐 그거는 말을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고 막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당시의 시대상이 현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현대 시대상이나 또 이 관객들의 어떤 뭐 주류층에 굉장히 그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공감을 얻기 힘들고 환영을 받기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 뭐 그 정도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재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중엽에 된 그 무대를 18세기로 바꾸죠. 한 100년 정도를 당기고 그리고 주연배도 뭐 교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성공을 거두고 이제 이 작품이 결국 베르디의 메인스트림에 이제 코어에 그렇게 오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뭐 작품성도 엄청납니다. 이 라트라비아타라는 오페라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뭐 우리가 어떤 아리아가 좋다, 어떤 아리아가 좋다 이렇게 대표 아리아를 선정하고 하는데 사실 라트라비아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굉장한 그런 아리아나 이중창 또 벨칸토에서 전해주는 이제 그 이중 아리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뭐 이 오페라 시작과 동시에 끝날 때까지 비올레타가 죽을 때까지 잠시도 아마 눈을 떼기 힘드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되죠. 자, 이 코르티잔에 대해서 이제 비올레타의 이제 이 뭐 직업이 코르티잔이었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듀마피스의 실제 사랑한 여인 디플레스의 그 직업이 코르티잔이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자, 이 코르티잔을 우리가 이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 고급 매춘부 혹은 뭐 귀족의 정부, 숨겨놓은 여인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아주 딱히 이 코르티잔이라는 말을 100%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고 찾아보고 했을 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르티잔이 왜 생겼냐? 이거는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제 한번 우리가 먼저 한번 언급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의 동양은 이제 이 동양이라고 얘기하면 뭐 한국을 포함해서 뭐 중국이나 일본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뭐 유교적인 상황에 지금 상류사회에 이제 일부 다처제가 인정이 되죠. 뭐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든 안 되든 한국의 이제 양반들은 이 첩시를 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왕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 왕은 무제한으로 후궁을 둘 수가 있었죠. 수많은 이 궁궐의 그 궁녀들 중에서 왕이 지나가다가 춘심이 동해서 나인 하나를 이렇게 뭐 붙들고 밤을 새웠다. 뭐 그럼 바로 그 후궁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특별한 기책 사유가 없다면은 그러면서 내명부에 올라가고 이 뭐 삼품인가 뭐 이런 벼슬도 내려집니다. 그 내명부에 이렇게 돼서 중전의 지위를 받는 왕가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되고 설사 첩이 낳은 아들도 왕실의 일원으로서 또 대우를 받았죠. 대군으로서 인정을 받았죠. 뭐 첩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왕이 된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도 뭐 우리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자기가 정식 부인이 있다 해도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었으면은 이 상류층 신분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그 여성을 합법적으로 내 여자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게 동양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 같은 경우에는 뭐 왕뿐만 아니고 고위 관료들은 뭐 거의 뭐 정실 외에 첩이 이렇게 있었고 또 이 정실은 정식 부인은 뭐 이런 첩을 무제한으로 둠에서 또 조금만 더 화를 낸다거나 그 나무랜다면은 그 뭐 질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성으로서의 어떤 도리를 못하는 걸로 치부하는 그 칠거지약에도 그런 항목이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성들을 완전히 올가맸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들면 언제든지 이렇게 뭐 경제적인 능력만 된다면은 언제든지 여자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왕이나 양반이나 할 것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외간 여성과 이렇게
운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기생이라는 직업이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가이시라는 직업도 있긴 있었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의 경우가 이제 유럽하고는 좀 틀립니다. 지금 유럽은 어땠었냐?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톨릭 국가 아닙니까? 가톨릭 국가의 기본적인 교리가 일부일처제입니다. 다른 여성을 탐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당장 그거는 이제 십계명에 위배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교황회화에 유럽의 모든 그 당시 대부분의 국가가 가톨릭 국가에 있고 비록 뭐 가톨릭 국가가 아니더라도 가톨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독교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일처제가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이걸 어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여왕삼부작회 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헨리 8세라는 그 엄청난 왕,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은 자기가 처음에는 그 아라곤의 캐슬린이라는 정식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비의 그 이제 시종이었던 엠블린, 천일의 엔 그 엠블린입니다. 안나 볼레나죠. 이탈리아로. 안나 볼레나가 마음에 들었으면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겠어요? 헨리 8세가 캐서린 너는 중전, 엠블린 너는 나 후궁. 그러면서 엠블린을 정식으로 내 부인으로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었고, 그리고 캐서린을 쫓아낼 필요도 없었죠. 그리고 엠블린이 또 싫어졌다 그래갖고 엠블린의 시종이었던 제인 시모를 세 번째 중전으로 앉히기 위해서 엠블린을 결국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사형을 시키는데 이게 동양에서는 그럴 필요도 없죠. 엠블린 너는 첫 번째 후궁, 제인 시모는 두 번째 후궁으로 해가지고 사랑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 왕과 그러니까 킹과 퀸만이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킹에게 배우자는 퀸밖에 없었는데 캐서린이 퀸이었기 때문에 캐서린을 쫓아내고 엠블린을 퀸을 만들었던 거고, 엠블린을 죽여버리고 젠시모를 퀸으로 만들었는데, 캐서린에서 엠블린으로 갈 때는 가톨릭에서 뭐라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뭐를 합니까? 아주 가톨릭을 부정해버리고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버리죠. 방해하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지금 중전을 안 추는데 가톨릭 교리에 봐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을 하니까 아예 종교 자체를 그냥 영국 국교에 뭐 그것도 결국은 이제 가톨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만은 뭐 그 뒤에 이제 신교가 나온 것도 뭐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뿌리는 이제 가톨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왕도 그럴 상황이니까 아니 왕 밑에 있는 귀족들도 어디 가면 여자들을 탐하거나 이럴 수는 있어도 자기 그 부인으로 이렇게 입적을 시킬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아까 그 듀마피스의 아버지도 그렇게 입적을 시킬 수 있었으면 정식 아들을 만들어 갖고 이름도 예쁘게 지어줬겠죠. 듀마피스를 안 하고. 그게 이제 유럽에 어떻게 처한 그 당시에 한계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그 왕과 왕비라는 아주 확고한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설사 이렇게 바람을 피우더라도 이 정부라는 명칭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명칭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감춰둔 애인으로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당시 왕이 정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정부 중에서 왕의 정부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코르티잔이 꽤 많았습니다. 이 코르티잔은 굉장히 기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재색을 겸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이 파티나 이런 데를 이렇게 데리고 다녀도 전혀 격이 떨어지지 않고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여성이 거의 대부분 코르티잔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르티잔이 고급 매춘부라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격이 이제 그보다는 좀 높죠. 그리고 이 코르티잔도 결코 뭐 이렇게 매춘부는 오늘 뭐 이 남자 내일 저 남자 이런 형태로 뭐 자기 뭐 경제적인 부를 취하기 위해서 몸을 파는 그런 형태하고 약간 달라요. 어떤 특정 귀족이나 왕과 사랑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남성을 만나거나 다른 남성과 동침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남자를 바꾸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분명히 그 룰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 매춘부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백작이나 또 혹은 그 이상의 이제 그 귀족이 됐을 때 뭐 나이도 꽤 됐을 거고 정식 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름다움을 좀 잃을 나이죠.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파티나 이런 쪽에 자기가 데려가는 그 여성은 자신의 이제 정식 부인도 물론 있었겠지만 아닌 경우가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죠. 귀족의 어떤 타락상을 반영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밤에 이제 파티가 시작되면 새벽에 동이 터서야 이제 헤어지는데
이 밤새도록 논 그 사람들이 낮에 뭐 10시에 출근해서 일했겠습니까? 어디 건설적인 뭐 생산적인 뭔가에 이 사회에 기여를 했겠습니까? 낮에는 뒤집어 자지 않았겠어요. 밤새 놀았으니까. 그러고 이제 오후에나 깨가지고 뭐 또 밥이나 한 그릇 먹고 또 그 다음날 파티 갈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뭐 이런 상황이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사실은 정말 웃기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요즘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뭐 요즘 연예계에서도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얘기, 연예인들 뭐 데려다 놓고 뭐 이 정부의 고관들이 파티를 하고 했다는 뭐 그런 얘기 한 번도 확인된 거는 없었지만은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결국은 이게 사회 문제가 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 정도로 붕괴는 안 했겠지만 아무튼 이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그 당시 유럽이 혁명이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 잘 만나고 뭐 돈 좀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반 국민들하고 괴리된 타락적인 생활을 하는 그게 사실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한테 뭐 전혀 환영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티, 이런 화류계 생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엔 거의 귀족들의 전유물이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봉건제가 이제 약간 사그러지고 유럽이 산업혁명을 화하고 뭐 상업이 발전하고 하면서 생기는 신흥 부자들, 이 우리가 이제 부르주아라 그럽니다만 이런 신흥 부자들이 자신의 재력으로 당시 장원제도에서는 농노를 가진 이 장원 귀족만 부자였겠지만 그 뒤로 상업이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하고 했을 때는 이제 신흥 부자들이 막 생깁니다. 돈을 귀족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갖고 있으니까 그 재력으로 결국 부르주아도 이런 부류에 이렇게 가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프레도가 사실 아버지가 이제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알프레도 같은 이런 철없는 부잣집 아들이 이런 파티에 그나마 뭐 친구의 소개로라도 참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그런 재력이 이제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철이 얼마나 없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알프레도는 거기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간 건 아닙니다. 이제 이 비올레타를 만나기 위해서 간 거니까 물론 이제 그런 타락한 이제 그 부르주아 계급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어떤 파티의 상황이 이 귀족과 부르주아가 만든 그런 타락의 그 장이었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르티잔이 생기게 된 이제 이 그걸 보면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이 산업화가 되면서 장원이나 이런 시골에 있었던 소녀들이 이제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도심지로. 그렇게 해갖고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 취직을 했겠죠. 산업화가 됐으니까. 공장이나 이런 데 취직을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공장의 작업복이 이제 이 그린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무작정 상경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이제 여공들을 우리가 그리제트라고 그렇게 불렀나 봐요. 프랑스에서도. 근데 이 그리제트 중에서 이제 미색이 뛰어나고 이제 좀 똑똑하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돈벌이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파트너로서 파티 같은 데 이런 데 불러다니고 했던 그런 부류가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롤레트입니다. 롤레트 중에서 선택받은 소수의 아주 재석을 겸비한 여성들이 이제 교육도 새로 받고 뭐 기회, 그러니까 뭐 신화 또 이 악기를 다루거나 하는 이런 이제 예술성을 부여받은 상태로 중앙미대에 진출한 게 그게 코르티잔이 아닌가 뭐 그렇게 지금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 코르티잔은 그러니까 인물도 뭐 뛰어나야 되고 또 이 머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성 노래 뭐 가무 이런 것도 이제 갖춰줘야 하다못해 이제 파티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귀족들의 어떤 흥을 돋궈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자격들을 갖춰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귀족과 이 부르주아 계급들이 결국 이 코르티잔의 고객이었고 그 중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코르티잔 그 여성들을 앉히면 자기 애인으로 이렇게 앉히면은 그 모든 경제력을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심지어 왕의 코르티잔이었던 그런 유명한 이제 코르티잔은 성을 이렇게 왕한테 이렇게 물려받은 마르세유 궁전 같은 거 뭐 그런 성을 받은 그런 코르티잔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이런 가장 비슷한 코르티잔 유럽의 코르티잔은 황진이 정도라고 보죠. 시도 뛰어났지 않습니까? 뭐 당시에 이제 뭐 박연폭포나 뭐 서경덕과 더불어 이제 같이 그 문학
작곡가로서도 인정을 받았으니까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충 코르티잔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좀 장황하지만 그래서 제대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캐스팅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프리마돈나 한 명의 무대입니다. 디아나 담나우는 이제 독일 소프라노고요. 뭐 이 벨칸토 최고의 소프라노라고 현재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고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독일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디아나 담나우는 뭐 이 바그너 오페라보다는 이 베르디 오페라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상대 역인 이제 이 알프레도 역은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죠. 뭐 여러 작품이 있었죠. 제일 최근에는 뭐 세비야의 발사도 있어, 목련병의 여인, 아주 다양하게 등장한 이제 페루의 걸출하는 이제 이 테너입니다. 알프레도 제르몽 역을 맡았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이제 이 아버지입니다. 알프레도의 아버지 조르지오 제르몽, 바리톤입니다. 이 미국의 이제 이 바리톤입니다. 퀸 켈시라고. 이 세 명의 중량감 있는 이제 이 캐스팅이 오늘 작품을 아주 돋보이게 만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자, 이 등장인물은 이제 이 비올레타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파리의 코르티잔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뭐 그렇습니다. 이 비올레타는 이제 동백꽃을 좋아하는 여성입니다. 극 중에서도 이제 이 비올레타가 사랑을 구애하는 알프레도한테 이제 동백꽃 한 송이를 주죠. 그리고 이 시들기 전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자, 동백꽃 여인 비올레타가 있고, 이 비올레타에게는 이제 안니나라는 아주 충실한 하녀가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코르티자는 이제 상류층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녀도 별도로 두고 꽤 이제 부유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플로라라는 이제 친구, 메조소프라노 친구가 있는데, 이 플로라는 내가 보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코르티잔의 매니저 비슷한 겁니다. 뭐 파티를 주선하고 귀족을 소개하고 귀족을 그 파티에 이제 끌어들이고 하는 뭐 이런, 비올레타가 연예인이라고 본다면 그 매니저, 프로모터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파리의 코르티잔인 비올레타에게 이제 최근 이제 듀볼 람자기라는 귀족이 이제 지금 붙었습니다. 후견인으로. 그 비올레타한테 이제 뭐 많은 걸 주겠죠. 경제적으로도 지원도 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철없는 이제 이 제르몽, 부르주아인 제르몽이라는 이제 어떤 그 부잣집, 귀족은 아닙니다. 이 철없는 아들인 알프레도가 이 비올레타에게 꽂혀버린 거죠. 그 철없는 부잣집 아들 알프레도가 이제 이 비올레타에게 꽂히면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지금 비올레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 거니까, 이 지금 여성인 비올레타가 사실 결국 감동을 하고 이제 알프레도를 받아들이죠. 근데 결국 이 알프레도가 뭐 집은 부자였겠지만 부모가 원하지 않는 짓을 하니까, 지가 경제력이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부자니까 부모한테 단 한 푼의 경제력도 지원을 못 받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비올레타가 그동안 자기가 모은 그 재산을 전부 다 쓰면서 알프레도와의 생활을 계속을 하는 게 오늘 이제 이 작품에서 중간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듀볼 람잡과 이제 알프레도는 이제 연적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제 그 비올레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둘이가 이제 결투까지 하죠. 근데 뭐 결국 사람이 죽는 일은 벌어지진 않았고, 듀볼 람잡이 이제 알프레도에 의해 갖고 크게 상처 입는다는 게 산막에서 이제 제르몽의 편지에서 이제 그게 설명이 됩니다. 그 결투 장면이나 이런 게 오페라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피날레 부분에만 잠시 그런 뉘앙스만 풍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비올레타는 사랑하는 알프레도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아버지에 의해 갖고 그 결혼 생활을 유지를 못하고 알프레도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알프레도의 동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알프레도 곁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고 떠났는데, 알프레도는 결국 환락의 생활을 못 잊어서 거기에 이제 자신을 배신했다고, 뭐 오페라에 나오는 찌질한 남자들이 늘상 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비올레타를 이제 모욕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헤어지게 되는데, 결국 비올레타는 이제 자신이 갖고 있던 폐결핵에 걸려서 산막에 쓸쓸하게 알프레도의 품에 안겨서 죽는, 뭐 내용은 뭐 굉장히 심파조입니다. 근데 이게 오페라기 때문에 가벼운 값싼 사랑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결국 그 아름다운 아리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순화시키고 또 값싸지 않게 만든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아리아들은 내가 공감인 상태에서 이렇게 들으면 뭐 남자도 이렇게 실제로 많이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뭐 이 신파조적인 이런 스토리인데도 제가 이 작품을 뭐 이렇게 접할 때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눈시울을 붉히는 걸 제 스스로 느끼니까 그게 이제 결국 아리아의 힘이라고 봐져요. 음악의 힘이죠. 자, 저와 같은 그런 공감의 그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아리아를 보면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요 아리아라고 써놓은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가 오페라 전편이 다 아름다운 아리아, 아름다운 볼거리, 아름다운 음악으로 또 중간에 발레 장면, 극중극 장면도 지금 삽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니까 여기 뭐 보면은 뭐 다 뭐 좋습니다. 다 좋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라트라비아타 그러면 뭐 축배의 노래라만 줄기차게 나오죠. 축배의 노래가 이 라트라비아타의 대표곡인 양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사실 축배곡은 뭐 이렇게 다른 음악들을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안 듣게 되는 그런 아리아 중에 하나입니다. 훨씬 더 훌륭한 아리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뭐 전체를 다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뭐 그 중에서 뭐 굳이 고르라면 이 정도를 고르겠고 특히 이제 아버지 제르몽 조르지오 제르몽의 아리아 카바티나 이 프로방스 내 고향이라는 프로방스의 바다와 대지라고 하는 이 아리아는 정말 뭐 그 곡 자체가 뭐 굉장히 명곡처럼 들려요 저한테는. 자, 연출은 이 마이클 메이어라는 이제 미국 연출가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뮤지컬 영화의 전문입니다. 이 제가 알고 있기에 오페라는 지금 이게 맡은 작품이 몇 개 없어요. 이 작품 외에 마니나 뭐 리골레토 제가 아는 게 한 두세 편에 불과하니까 이분은 뮤지컬 그런 연출가였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화려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볼거리가 정말 풍성합니다. 의상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뭐 화려하게 제가 이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이렇게 화려한 라트라비아타를 본 적이 없어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메이의 화려한 무대 디자인을 이렇게 보면은 무대가 이렇게 같은 무대에 이렇게 이런 치장이 들어갑니다. 그 알프레도와 비올레타가 만나는 봄을 상징하는 거, 또 여름을 상징하는 열애를 하는 여름을 상징하는 이런 것도 있고, 가을을 상징하는 이런 것도 있고, 겨울을 죽음을 상징하는 이런 거. 결국 이별, 죽음 이런 그 무대가 확실하게 이렇게 그 계절적으로 이렇게 잘 묘사가 돼 있어요. 이거는 실제 이제 마이클 메이어가 본인이 직접 그 처음에 이 작품을 상영하기 전에 이 작품을 소개하는 비디오에 본인이 직접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또 무대 의상도 보면은 뭐 이게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화려함의 극치를 나누고 있죠. 처음에는 위에 있는 그 귀족들의 복장은 이제 굉장히 좀 밝고 또 원색 위주죠. 이거는 이제 만났을 때 알프레드와 비올레타가 만나는 축제였었고 두 번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이별한 뒤에 하는 축제 의상입니다. 약간 어둡죠. 화려는 한데 색상이 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출가의 어떤 그 컨셉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레복도 지금 사실 화려합니다. 자, 이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휘는 이제 이 지금 현재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이제 음악 감독이죠. 야닉 네제 세젠 캐나다 분입니다. 뭐 이분이 이 당시에서는 이제 음악 감독은 아니었었고 이제 가끔 초청 이제 지휘자였었는데 이 작품을 맡은 겁니다. 자, 1막 전주곡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1막부터 정식으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